완전히 새로운 시각, 정치의 혁신을 더하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시죠. 형 어색해. 좀 인사말이 좀 그렇습니까? 로봇 같대 로봇. 예, 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AI 해줘. 같으니까요. 이거 뭐 저기 느낌이 아. 백분 토론 느낌이 나가지고. 무슨 100분 토론이야. 지금 밖에 판금도색 뭐 이런 거 보이는데. 자, 우리 장성철 소장님 먼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자, 우리 김종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지난주 가장 화제가 됐던 우리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죠. 쫓겨났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김종국 교수님은 즐겁지는 않으시죠? 예, 즐겁지는 않지만 뭐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다. 네. 뭐가 사필이에요?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이 뭔가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그렇게 그런가요? 정황상 그런 추측을 갖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셔도 맞습니까? 그게? 아니, 상관없는 게 왜냐면 치료각서를 쓴 게 제가 아니잖아요. 네. 음. 왜 써가지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김나연 아나운서의 영상부터 보시고 난 이후에 두 분 또 한번 그렇군요. 다퉈보시죠. 네. 다퉈. 정치본색 오늘의 방송 주제는 혼돈의 국민의힘 시나리오 1, 2, 3입니다.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고 선언했고 여당의 대치 상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침묵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외곽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과연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는 이준석, 어떻게 반격할까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 지난주에 이 뉴스를 많이 들으셔서 내용은 대충 다 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일단 이준석 대표의 상황의 흐름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든가 주요 정치인들의 반응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즐거울까요? 신났죠 지금. 신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 하면서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옥세를 갖고 있으면서 당권도 지금 장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유일한 원탑이다. 본인이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직무대행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6개월 동안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략 70여 곳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네, 네. 거기를 임명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만약에 거기 임명하고 조금 본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그런 다음에 내년 6월에 정기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당대표 선거 나가는 데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요한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조직적으로도 60명 정도의 지역위원장을 본인이 꼽을 수 있다. 그렇죠. 야, 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임명을 할 수가 있다. 임명을 한다. 본인 체제 하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이거는. 내리 꼽는다. 네, 아니 그 민주당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절대로 내려꼽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사람을 박는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국 교수님 보시기에 네. 그러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완전 아웃은 아니다. 네. 직무대행이다. 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전당대회를 안 만들려고 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안 만들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사고라는 거잖아요. 네. 거리가 아니라. 음. 이 거리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당원에 의하면은 거리를 규정하게 되면 6개월 이상 남게 되면 전당대회를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고니까 6개월 동안 사고 수습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비대위하고 6개월 후에 이준석 당대표 돌아오게 되면 본인은 내년 4월에 원내대표 그만두고 2달 동안 전당대회 준비해서 당대표 되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6개월 하고 그다음에 또 2년 동안 당대표하고 본인은 그러니까 공천권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도 갖고 다 가시려고 그러니까 두 손에 떡을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는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유사하진 않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하다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같이 했죠. 비대위원장 같이 했어요. 네. 신문한테 작살났습니다. 신문들한테 작살나서 비대위원장 그만뒀어요. 제가 볼 때는 친윤이 가만히 있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먹게? 아니 그 다른 게 박영선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문이 아니었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 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관리를 6개월 동안 하는 게 맞지. 그럼 딴 사람을 누구 세워가지고 관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친윤 세력이 용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 의견이 갈립니다. 조기 전대 없다. 네. 조기 전대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저 잠깐만요. 오늘 지금 의총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직 모른다. 의총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조기 전대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 아니 저 이번에 의총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떠한 주장으로 본인의 논리를 잘 의원들에게 설득시키느냐가 큰 문제가 때문에 오늘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라는 규정과 그다음에 의원들의 정치적 의견과 모순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순될 수 있죠. 당원 당규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지금 완전 아웃시킬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내몰듯이 쫓아냈는데 당원 당규 고치자고 윤핵관들이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전 뭐 그건 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저기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당의 당원 당규가 헌법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 합의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바꿀 수 있죠.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후딱 바꾸면 그렇죠. 자, 우리 각자의 다양한 정치인들이 여기에 이해관계에 얽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를 좀 꾸짖은 측면이 있죠. 제가 볼 때 얄밉다. 얄밉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누가 얄미워요? 홍 대표요? 아, 뭐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살려줍니까?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이준석 당대표가 저 반성하겠습니다 고개 숙이면 야 이제 그 사람이 됐네 젊어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잘하네 이렇게 하면서 봐줍니까? 저도 고사작전인데 고사작전 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의 말씀은 그냥 너는 조용히 고사해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근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 중에 법률적인 문제에 잘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럼요. 그 조언을 했거든요. 그건 그럼요. 좀 핵심을 찌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게 낯설네 대구시장이라니까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건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죠. 아, 역으로 따지면 지금 윤리위는 어떤 생각이냐면 당연히 증거를 갖다가 인멸을 했기 때문에 인멸을 한 이유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인멸한 거 아니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윤리위와 홍준표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 증거를 알아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는 다르게 봤어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홍준표 시장은 자 그러면은 네. 단순하게 누구 편? 저는 이준석 대표 편이라고 봐요. 아, 준석이 편?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장 위험스러운 사실은 뭐냐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성상납 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규정이 돼서 기소를 당해버리면은요 정말 정치 생명이 완전히 아웃되는 거죠. 아웃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잘 준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약간은 좀 젊은 혈기로 당내의 대화 타협 조정보다는 좀 분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으니 그런 부분 잘 이제 성숙해서 돌아오라라고 한 건데 그러한 당의 어른이 조언해 준 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홍 대표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이제 공유를 눌렀어요. 네네네. 그랬다가 이제 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젊은 친구들이 뭐 장 소장이 왜 그러냐고 또 아유, 그러니까 그 젊은 그러더라고요. 분들이 장 소장님의 본 마음을 잘 모르셨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정말 제대로 이제는 좀 준비 좀 해서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되고 정치인들이요 아시잖아요.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장애물도 많고 그것을 잘 넘기면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나 저나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다. 결코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은 이준석 나빠요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너무 좋게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좋게 봐야죠. 6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접대 의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증거 인멸 교사 의혹도 있는데가 더 알선수재까지 있어요. 6개월 내에 이게 결정이 날 건가? 결정이 안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수사를 했는데 윤리 결정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경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종결을 하지 않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라는 추측과 추정을 갖고 상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라고 결론 내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잘라서 다시 김종국 교수님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징계뿐만이 아니고
이 수사를 해서 이게 사실로 밝혀져서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치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는 대표에서 쫓겨나는데 법률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야권에 유리할까요? 어려운 문제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전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적어도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민주주의와 도덕의 가치로서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 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난리 났죠.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였다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당신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무슨 염치로 정치를 합니까? 왜 지금 피해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최근 얘기 나오는 거는 경찰에서는 이미 어떤 특정인까지도 지금 예를 들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확인된 겁니까? 증거 있습니까? 확인된 건 없죠. 없죠. 확인된 건 없죠. 근데 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왜 7억에 사인을 합니까? 7억에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사인했을까?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나름 서로가 예를 들면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무런 상관없이 무혐의도 아니고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럼 제가 하나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그렇게 많이 욕을 했던 분들은 그럼 다시 복권되는 거예요? 명예회복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배님 네. 이거는 아직 뭔가 명확하게 이준석 대표가 잘못을 했다라는 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여러 가지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들이 과연 윤리의 독자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절차가 진행됐을까라는 정치적인 의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작부터 뭔가 기획됐을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특정 유튜버가 이거를 발표를 했고 그것을 누군가가 취합을 해가지고 윤리에다 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JTBC에서는 여러 가지 녹취록이 나와서 이것은 윗선이 개입됐다라든지 다르게 이용을 해야 된다라든지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순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윗선을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핵관인 거죠, 그죠? 윤핵관이라고 짐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짐작을. 얘기하고 박진영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작하는 거잖아요. 윤핵관이라고 근데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짐작되는 분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가 나왔던 그 JTBC에 나왔던 윗선이라는 분이 그 정도의 정치적 역량이 있는 분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건 그러니까 잘 우리가 모르겠고요. 근데 녹취록을 봤을 때 자,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한 녹취록은 믿고 이준석 대표한테 유리한 녹취록은 그건 좀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판단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받았으면 이건 정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러한 수사나 결론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인 통념상, 윤리적, 도덕적으로 당신은 문제 있으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당신 당대표직에서 나가. 그러니까 빨리 당대표직 그만둬.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저는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나눠요. 이준석 대표가 이 나눠져 있네요. 이 화면이 지금. 의혹이 생기고 윤리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것이 논란이 된 상황. 이 상황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논란의 시작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보면은 이거는 좀 애매하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경선 와중에서 맞아요. 특정 후보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2013년 건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걸 유튜버가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의심은 수사하지가 남아 않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나쁘다는 거예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나쁘다. 왜냐하면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어느 공당이 선거 과정에서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당대표를 흔듭니까? 그 정확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전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13년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성접대 안 받았다고 치더라도 안 받았다 치더라도 여간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증거 인멸의 주체가 이준석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교사를 했을 거라고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좋다고 쳐요. 알선수재 문제인데요. 이거 고소한 사람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여 회 이상 술을 접대했다는 거잖아요. 네. 접대를 왜 해요? 20번 동안. 그리고 거기 내려가서 왜 이렇게 술을 먹어? 20번 동안. 그러면 이게 이제 알선수재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앞에 걸 빼더라도 이런 행위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20번을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나는 20번 접대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으로서 무게감이 있고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의 말을 믿을 것이냐, 감옥에 있는 범죄자의 말을 믿을 것이냐, 저는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아니, 봅니다. 2000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아니 2013년에 술접대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그거는 이준석 대표도 근데 인정을 그러니까,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 이후에 네. 이 고소 고발인이 20여 차례 했다라는 건 이준석 대표는 부인했어요. 아니 좀 서너 번 한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 서너 분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한번 그러니까 알선수재 얘기하는 알선수재. 알선수재라고 하는 부분이 김종욱 교수님께서 20번 받았다라는 걸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전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거예요. 결국은 준석이는 이 술자리를 아니다. 뭐 20번을 했던 3번을 했던 2번을 했던 결과론적으로 추측입니다. 이거 다 네.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스에도 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처지가 공공한데 어떤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지 저희가 또 이 취재한 영상이 있습니다. 오. 잠깐 좀 보시고 또 수준이 다시 높아졌네요. 말씀 이어가시죠. 와.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코너에 몰렸지만 이준석 대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를 앞장 세워서 정치 보복에 나섰다는 여론, 여러 차례 선거에 승리한 당대표를 몰아내는 것이 무리수라는 당심, 더 나아가자면 여기에서 밀리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이라는 위기감 때문이겠죠.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물러설 수 없는 이준석의 처지입니다. 두 번째 토론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내 투쟁을 할까요? 아니면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이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그냥 뭐 잠수를 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내 투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제 그렇습니까? 사무처에서 이미 뭐 자리라든지 당 대표실을 다 뺏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갈 수가 없어 어디를 야. 당 대표실에. 그 6개월 후에 당 대표 복귀하면은 그 사무처 직원들 불러가지고 인사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근데 뭐 사무처는 워낙 이제 철밥통이라서 인사조치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소송전, 네, 법률적인 소송전. 소송,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뭐 재심 청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송전을 할 수 있겠죠. 승리 가능성은 없어 보이더라도 또 하나는 여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전. 네. 이준석 대표 아주 대형 스피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송에 나가서 본인의 일에 대해서 좀 항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스픽스에서도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장성철 소장님께서 이준석 대표를 섭외한다는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네, 하셨습니다. 섭외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예. 저는 그날은 절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왜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남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에이, 얘기해요? 우리 이준석 대표는 저 착해요 의외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당장 화면 앞에서 멱살잡이해도 뒤로 돌아가서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근데 분이 왜 그런 정치를 못했을까요? 아 참. 왜 못했죠? 그거 얘기하려면 상당히 길고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공공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저러한 일을 당했으면 당에서 몇 명이라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징계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얀 집단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룹이 없고 하태경 의원 정도가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고립되어 있는 부분, 적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정치력인 부분에 있어서 윤핵관이 너무 세니까 그렇겠죠. 그렇고 그렇죠. 홍준표 시장 이야기도 들어봐도 내용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근데 윤핵관들이 지금 이제 정권 초기니까 너무 세니까 맞습니다. 윤핵관들 뜻에 거슬리진 않지만은 네, 법률적으로 살아서 네. 반윤이 돌아가. 되면서 나중에 내 편이 되어 달라 그렇지. 이런 느낌을 싹 정확한 가지고 지적이- 있잖아요. 정확한 네. 지적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은 흑화될까요? 제가 볼 땐 길이 없어 보여요. 흑화된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 왜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제가요? 네. 저 이준석 정치 옛날에 제가 방송 나서 얼마나 응원해줬습니까? 제가 그 아 방송 국민의힘에도 희망이 있구나. 네. 적어도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준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지층이 있구나. 이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자- 왜 지금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준석 때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런 걸 고려해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얘기가 뭐가 나냐면 80% 정도가 탄핵을 하려고 했다.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그랬어요. 네. 그죠?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원내 의군이 없어라고 딱 없어요. 메시지 준 거죠. 그러니까 원내는 고민도 하지 마. 오늘 의원총회 해봤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문제는 오히려 의원총회에서 소위 친윤내 권성동의 말이 맞느냐 네. 아니면 또 장제원의 다른 말이 맞느냐. 맞느냐 이거에 장전의 대한 말이 맞느냐? 결과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지층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일단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좀 동정론이 있어서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여론이 좋지 않았었어요. 네. 국민의힘이든 보수층이든. 근데 제가 볼 때 일시적인 것 같은데 이게 변동될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론이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휘어져가지고 적어도 6대4 정도로 왜 그따위로 했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라는 여론이 나오지 않게 됐을 때 네. 반반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친윤이 밀고 나가겠죠. 이 상황에서. 또 하나는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안철수 25.1% 1등을 했죠. 다음 당 대표 그게 인지도 조사에서? 조사라고 봐야 되죠.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조사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것도 기획됐다. 아니요 기획됐다라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하나 나온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은 수용 안 될 거고 윤리에서 안 당연히 되죠. 행정소송 해봤자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최고위 자폭시킬 것 같아요. 인용되면 자폭을 시키는 거죠 그냥. 다 사퇴 최고위원 사퇴해가지고 그냥 그럼 진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이제 비대위로 가든 비대위로 아니 근데 간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에는 보면요 현직 대표가 최고위원들 다시 다 임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요. 돌아오기 그렇게 전에 보이면 야. 자폭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폭을 시키게 되면 완전 거리니까 뭐 전당대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뭘 하나 쓸만한 망치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망치 하나 못도 하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틀 반 정도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일설에서 나오는 이거 음모론입니다. 사실관계 전혀 확인 안 된 건데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 25% 나오는 것과 연동시켜 가지고 지난 봄에 단일화 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때 그 중간에서 장제원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지금 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괴소문이죠. 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소문 내는 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윤핵관들의 생각은 강한 것 같아요. 참 윤핵관들의 생각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는 여론조사가 2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윤핵관들이 지난주에 많은 기자들과 접촉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준석이를 완전히 쫓아내고 우리가 2달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 드라이브와 사정 드라이브를 걸면 지지율은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 인식이 결코 여권과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윤핵관도 좀 나눠보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 달라요. 장제원 의원, 달라요. 그다음 뭐 윤핵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금 멀지만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윤핵관은 이제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이 실력이 떨어지시는 분, 그 정진석 국회 부의장. 아니 그렇게 현직 부의장을 실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면은 이 지난 스픽스 대선 과정 때 보니까 뭐 채널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크게 또 또 전화 전화 오고 옵니까? 그럽니다. 아이고 또 전화 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회 부의장한테 전화 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좀 자르시죠. 생방송이니까 못 자르나? 더 이상해요. 이거 잘라야 되는데. 이거. 자, 이분들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전망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권성동 당대표를 나오든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직무대행해서 6개월 자기 넘기고 이준석 대표 6개월 내년에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본인은 당대표 나와서 자기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이고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좀 야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권에 야심 있는 건가요? 아니요 대권이 아니라 당권에 대한 야심이 있어요. 제가 감히 설계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남은 잔여 임기 당대표 안철수 한번 그렇지. 시켜줘. 네. 아니면 김기현을 시켜주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당대표는 내가 나갈 수도 있어.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장제원 의원이 여러 언론사들과 만찬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한 얘기가 보면 되게 가관도 아니에요. 내가 뭐 법사위원장 그 1년짜리 내가 뭐 하겠나, 2년짜리 하겠나, 내가 뭐 사무총장 할 급인 거 그런 얘기들 했더라고요. 아니 법사위원장 엄청 하고 싶어서 했다고 그러던데 갑자기 또 바뀐 건가요? 이제 배포가 더 커진 거예요. 나는 이제 당대표급. 봐보세요. 주말에 1,100명 데리고 여원 산악회? 이거 다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그렇게 대규모로 사람을 모아서 갈 수 있다라는 그 강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장제원이 더 잘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성동보다. 잘 나가는데 그거는 본인이 잘 나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질적인 권한은 권성동 원내대표이자 현재 당대표가 있는 원내대표가 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심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권에 대해서. 제 느낌에. 거죠. 자꾸 이렇게 추측성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희가 추측밖에 할 수 없고 다 알면은 말을 못 하죠. 그거 다 자 알면 우리 어떻게 말을 조금 합니까? 알고 있는 장 소장님 다 이야기해 주시죠.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 현실적으로 보시자고요. 원내대표가로서 활동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김승희 그만둬라 하니까 바로 또 그만두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본인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완전히 옥새를 잡고 있다니까요. 당권. 자 우리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그만두는 과정들에서 질문제가 드릴게요. 네.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니면은 대통령실 쪽에서 인지해서 뭔가 왔을 것이다. 메시지가 왔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날 아침에 도어스태핑에서 좀 뭐 저희가 좀 뭐 살펴보고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권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만둬야 된다. 교감이 있었던 거죠. 충분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하는 정치적 교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실세다. 이러한 얘기가 좀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더 실세라고 하는 그룹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이자 직무대행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먼저 전화한 적은 없대. 근데 장제원 의원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하면서 상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전화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있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 끝나고 나서 모 최고위원이 그러는데 전화가 왔다는데요? 누구한테요? 저기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대통령께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아, 그거 모르죠. 그것도 뭐 원내대표 이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전화를 했는데 네. 콜백이 온 건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먼저 전화하는 사이가 장제원 대통령 사이다.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 방송 나와야 되겠죠. 이제. 방송 나와야 나와서 된다. 본인을 해명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심의 바다에 뭐 그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전직 당대표가 내가 억울해요. 나 정말 화가 났어요. 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배설을 해버리면요. 완전 집권 여당 난장판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데 JTBC에서 보도했던 윤석열, 안철수 이제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단일화 국면에 나왔던 이면 약속, 음모론 그 이야기는 친 이준석 대표 쪽에서 흘러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점이 윤리위원회가 징계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나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줬겠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보도가 되면 유리한 쪽에서 당연히 구해서 줬겠죠.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간장게장 네.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는 거기가 실제 여기에 배우다. 이 사건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수하게 윤리위가 자기네들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이 됐고 의사와 의지가 개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민스러운 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고민스러운 게 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이 대단히 세신 분이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이분이 그런 정치적 의도에 굴복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과도한 징계를 진도지휘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를 들면 근데 네. 예를 들면요.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 확정 판결 나서 당원권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될 전직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어요. 왜 이준석 대표 것만 올리냐고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징계도 같이 심의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준석 대표 것만 딱 집어가지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윤심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정도가 아니면 예를 들면 권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권이 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장이 했나요? 장이 한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그런가? 라고 그렇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밀어붙였을까요? 저는 그 정도라면은 이해가 안 된다. 에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윤리위원장한테 전화를 한다가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네, 전화를 한다가 그렇지는 않겠죠. 뭐 메신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말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정정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고 그쪽으로 하는 건 하죠. 20일이면은 제가 아니면 지지를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자식 지가 뭔데 지지를 지가 올리고 내리고 건방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의 반응. 그래서 좀 말만 조심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봉합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봉합순이 전혀 아예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준석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가장 적기라고 본 거죠.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윤심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면 정책 의도를 가진 진영에서 이번이 최적이다. 더 지나게 되면 가면 갈수록 리스크는 더 커질 거다. 지금 약간 힘들더라도 지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준석 당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딱 나오는 순간 그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느냐? 이재명한테 날아간 거다. 왜요?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내 엄청난 갈등이 심해질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정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당이 더 내용을 거치게 되면 두 가지 같이 내려가겠죠. 아래로 계속 정당 지지율과. 그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앞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요. 그래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개혁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든 해야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사정 국면인데. 사정. 아니, 사정도 예를 들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뭐냐면 거기에는 적어도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이후 질이 멸멸할 거라고 하는 판단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워했던 꺼내지 않았던 단어 제가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소. 누굴 기소해요? 이준석 기소한다고요? 대표에 대한 기소.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기소. 양기소. 할 것 같아요. 둘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둘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건과 관련해서 경찰 쪽에서 윤리 쪽에 지속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해줬냐면 이준석 대표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정적인 생명력을 끊어놓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너 싫어. 이준석 대표 너 싫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당권 잡고 우리가 다시 정권 재창출하고 우리 편들 공천하는데 너는 방해 세력이 될 뿐이야. 너 그냥 보수파 진영에서 나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기소를 안 하려면 지금 저렇게 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할까요? 저는 당대표 되더라도 상당히 위험스럽다. 민주당 당원 80조 아시죠? 당규 80조. 그렇죠. 거기 보면은 딱 기소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돼요. 당원권 정지가 되죠. 네. 그래가지고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김종국 교수님은 그럴 가능성이라든가 이 흐름들에 대해서 좀 뭐 민주당 내 이야기 좀 들으신 거 없어요? 민주당 내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 얘기를 뭐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못 하죠. 왜냐하면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다른 의도가 아니라면 위양희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징계하지 않았을 때 윤리위원장으로서 나중에 아주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건 그렇다고 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 당대표. 전 당대표 같은 그러니까 직무 정지된 당대표. 예, 그러니까 직정 대표, 직정 네.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기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검찰은 이재명 수사팀 구성이라고 좀 봐요. 맞아요. 저는 왜냐하면 여섯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그러니까 지금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3개월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2, 3년 차이 됐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어떻게 가장 유력한 소위 당대표에다가 차기 대권 주자인 야당인 인물을 6가지를 동시에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어떻게 표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 수사해오고 있던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수사해라고. 문제는 수사 종료된 것들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수사가 미진하고 몇 예를 건이 들면은 있거든요. 예. 수사하려고 했는데 수사팀 다 해체해버리고 수사했던 검사들 좌천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는 해야 경찰 수사는 달라요. 경찰 수사는 경기청에서 그대로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아직도 기소권은 이제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있는데 네.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기소가 이루어지는지 네. 아니면은
명확한 증거를 갖고 기소가 이루어지는지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뭐 제가 편드는 거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 건이 정확하게 그런 사건입니다. 증거 없이 기소가 일단 되고 난 뒤에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네. 이런 경우에 충분히 이제 의심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저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라든가 이재명 의원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명확한 증거가 나온 다음에 기소가 되느냐 아니면 기소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신호탄으로 작동하는가. 이거는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되네요. 국민들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시고 그 하나의 구분점들이 과연 정치 탄압으로서의 사전 국면인가 아니면 정당한 수사인가. 이것에 저는 판단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동의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은 제대로 수사냐라는 걸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정치 보복이라 함은 누구 딱 한 명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1년 동안 주의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하는 새로운 수사가 정치 보복이지 이미 진행된 사건의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수사해보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별건 수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검찰이 또 별건 하지 않을까요? 뭐 불러서 별건이죠. 뭐 예를 들면 안 나오면 왜냐하면 6개를 시작했는데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볼 때 검찰 아무것도 못해요 앞으로.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들도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별건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왜 수사 안 하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은 아니십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털털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FC도 마찬가지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경찰이 수사 다 한 건데 또 갖고 나왔는데 그건 문제가 있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로가 검찰, 경찰을 갖다 활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 자체들은.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누가 활용을 더 잘하죠? 뭐 누구겠습니까?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아서 수사를 하겠죠. 옛날 김건희 여사께서 그 당시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면서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네요. 갑자기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양희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에 혹시 국회의원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저렇게 해놓고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윤핵관들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보훈 차원에서 국회의원직 주는 거야라는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분이 그렇게 할까요? 그럼 무슨 근데 그 밑에 있는 윤리위원들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장관직을 가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참 무슨 공격을 당할까? 가까운 사이세요? 아니 이양희 의원은 가깝지 않고요. 그 밑에 있는 몇몇 윤리위원들하고 가까운데 그분들은 좀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권력이라는 게 비정하다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윤핵관들의 눈치와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천권이 그 사람들한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안테나, 주파수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씁쓸해요. 저처럼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평론에서 막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장 소장님 배척하죠. 배척하죠. 네, 네. 배척. 민주당에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을 공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요? 아니요. 국민의힘에서요. 다양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윤핵관만 다 있으면 그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딱 이렇게 휘청해버리게 되면 다양성이 없으면 그냥 계속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르신 뭔가 이게 적어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네, 희망이 좀 있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친문 일색이니까 문제되겠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친문이 무너지는 순간, 저 당은 뭐지? 그냥 우르르 무너지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지렛대가 하나 있었던 건데 이게 딱 꺾어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별로 없는 거죠.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권력이라는 거는요. 행사하기 시작을 하고 나는 권력자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그 권력자는 맛이 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전화 오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좀 경우에 특정인을 지금 지칭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지칭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선글라스? 대통령께서 외국 가셨을 때 본인이 뭐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다 대동하고 딱 철모 쓰고 선글라스 끼고 딱 뭐 전방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보고 그때 형님하고 같이 내가 방송했을 예, 거. 예. 그 사진 보는 순간 저거는 이제 끝났다. 한 컷. 끝났다. 이제 견제가 시작되고 네. 저 사람의 다른 의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장제원 의원의 지난 주말에 1,100명 당원들을 데리고 가서 행사를 치른 것은요. 대단한 아마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또 집권 사진을 세력 중에서.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더 신나가지고 올렸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사진, 네. 그다음에 안철수 25.1%, 그다음에 한동훈의 15%, 제가 볼 땐 다 작살난다. 그러니까 세 명 다. 모난돌이 정말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솔직히 두 분이 보니까 두 분 다 이제 반윤핵관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좀 즐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반윤핵. 저는 즐기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하시면. 제가 하는 대로 따라야 이 보수파 정권이 5년, 10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5년도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그런 이야기 얘기 안 하시면 안 합니다. 되고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집권 여당의 이 분란이라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민생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전되는 원인은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지금 집권 여당의 이 분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집권 여당 우리가 세 부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이준석 대표. 자, 이 세 분들로 나눠서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의 이야기 잠깐 또 한번 들어보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 소리가 예, 있네요. 네. 김나연 아나운서님.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세력이 된 이른바 윤핵관들. 지금 당장은 이준석 몰아내기에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같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게는 독이 될 거란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윤심에 어긋난 인물들은 복심이라도 정치적 몰아내기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정권을 위한 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수렁 탈출을 위한 직언직설. 세 번째 토론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는 좀 신중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도어 스태핑 이제 당분간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소통하는 것은 좋았지만 거기서 신중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다, 실망을 줬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시더라도 말은 좀 신중하게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국민의힘 내의 분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근데 나는 뭐 당일은 나 관여하지 않겠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관여를 진짜로 안 하셔야 돼요. 진짜로 안 하셔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관여 안 해라고 하는데 준석이 이게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맞아 이게 뭐 20일이면은 뭐 지위를 올린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표현도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 주위에 알려지게 되면 야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 싫어하는구나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딱 끊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핵관들은 제발 권력의 무서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잡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네들 뜻대로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요 잡으면 남용하거든요. 남용하면은 100% 문제 생깁니다. 박근혜 정권 때 권력자들 그랬고요. 이명박 정권 때 권력자들 다 그랬어요. 선배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권력자들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권력 남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줘라라고 말씀드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너무 SNS상이라든지 방송에 나와서 과거에 내가 당대표 때 말이에요. 윤핵관들이 막 과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이 소송 전 잘 대비를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스태핑 나와서 국민들의 비판들이 나오게 되면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되면 그럼 국민의 말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좋아할 턱이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 여론, 민심,
뭐 민심은 워낙 거대하니까 뭐 여론을 좀 충분히 반영하시고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게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술자리를 최대한 줄이시라. 제가 볼 아니 때는 그것도 지금 추측이시잖아요. 아니, 대통령께서 술을 많이 드실까요? 아니 한 번 드셨잖아요. 저번에 한 번 드셨으니까. 야, 제가 왜 그러냐면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권력자가 술을 먹게 되면 상당히 비공식적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권력화돼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다 흘러나가요. 도처에서. 전 그래서 숫자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진짜 부인하고는 국정보다는 부부애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 지금. 아니, 큰일 그러니까, 났어. 아니 국정의 얘기보다는 피디님 저 국정의- 모자이크 처리해줘요. 저 출연하는 모습 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얘기가 되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사람 네. 문제 있다고 봐.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보면 이제 제가 이게 논언지인지 모르겠는데 무의이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위정자는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백성들이 알아서 하게 만드는 것, 그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치자가 최고의 치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요순 시절에 치사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건데 뭘 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백성의 욕망이 그러면 꺾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서 좋겠다는 거. 윤핵관은 이거 참 진짜 공천권만 유지하셔라. 더 바라지 마시고 정치를 더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기획이 없어요. 예, 저는 이 정부에 뭘 하겠다는지 기획이 없어요. 적어도 권력을 휘두르려면 뭘 하겠다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특히 윤핵관이 앞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향유하는 거예요. 권력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피곤해지는 사람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안 하실 거면 그냥 공천권만 한 번 더 가지시라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준석 당대표는 좀 수신하시라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덕이 없으면 사람이 주변에 없게 되는 게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제가 비정한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중대한 순간에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지 않는 건 남을 탓할 수는 없는 거다. 본인부터 탓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본인 정치에서의 수신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권 여당의 이 분란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즐길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선배님도 한마디 하세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윤석열 정부 100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100일 지났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100일 안 지났는데 5월 10일 날 해가지고 2달 지났는데. 그렇죠. 지금 2달 정도. 100일 안 하여튼 뭐 100일 인근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가지고 또 정책을 준비하고 창조경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농담 비슷하게 참조경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논쟁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100일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747, 맞아요. 7번 국민성장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100일 정도 시기에 열심히 국정을 하겠다는 목표와 하나의 진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성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라는 게 권력 정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삶을 그럼요. 보듬고 그럼요.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럼요. 그런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좀 정부가 되고 그런 여당이 되고 그런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2달 막 지났으니까 좀 그래도 기대해 보시죠. 또 아까 저번 월요일처럼 2달이 됐는데도 계속 저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옹호할 수 있는 방어 논리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2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하시는 거 좋습니다. 아닙니까? 3개월까지만. 연말까지는 봐주세요. 연말이요? 그럼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자, 일단 오늘 합의는 그 2달까지는 봐주는 걸로 하고 두 분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정치본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